안녕하십니까. 뉴델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대사의 아주 귀한 손님, 국가보훈부 장관님, 박민식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큰일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건국 역사가 지금 75주년인데 최초의 국가보훈부를 만드시고 또 첫 장관으로 취임하시고 그 천국에 계신 아버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그 영광이겠지만 저는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는 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리나 또 우리 조직이 위상이 뭐 좀 더 커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역대 돌이켜 보면은 역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어떤 정권도 이 보훈부 승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철학, 또 결단, 윤석열 정부가 이 국가보훈부를 승격시켰다는 것은 정말 저는 획기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고 의미가 정말 그 한 획을 그었다 할 그렇죠. 정도로 저는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부 승격이 되었으니 정말 그 우리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획기적인 그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장단 계획은 또 뭐고 꿈이 지금 가슴이 벅찰 정도로 부풀어 계실 텐데 예.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켰다는 것이 저는 사람으로 치면 사람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 사람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존경받는 부자가 있고 졸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그 지금부터 한 70년 전 치면은 1인당 GDP가 뭐 한 60불, 7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다 하는데 아까 그런 경제력은 상당히 커졌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우리가 확실하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신적인 국가의 내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거의 선진국 반열에 이번에 오른 것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10대 경제대국 어쩌고 하는데 선진국의 품격을 드디어 갖췄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이 보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얽히고 설킨 국민 통합의 기구다. 진영 논리 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이 보훈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저는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을 통해서 진정한 선진형 보훈을 통해서 보훈 하나로 지금까지 왜곡됐던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저절로 바로 잡을 수 있고 저절로는 아니죠. 바로 잡을 수 있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민정신, 국가정신,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박민식 장관님이 살아있는 역사적 인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보훈으로 나가고 싶다. 이것도 탁월한 선택이세요. 젊은이가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훈하면은 많은 분들이 국립묘지 가서 참배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과거형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한테 우리가 존중을 표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베이식입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말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보훈은 그것은 기본이고 과거 우리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우리가 최대한의 존중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한 발걸음 더 나가서 미래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사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반도체도 중요하고 탱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훈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어떤 묵념이나 참배,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 번영, 미래형입니다. 미래 우리가 번영하려면은 이 보훈이 확고해야 된다. 예, 이게 그래서 미래 번영의 핵심적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해방 후에 해방 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좌우로 갈려가지고 우왕좌왕 갈등하던 국민들이 6.25 전쟁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뭐라 그럴까 국민 정체성 내가 한국인이구나 예.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쟁의 역설이랄까 그 비참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그 대가로 엄청난 대가로 국가 정신을 찾고 국가 정체성 정통성을 찾고 국민 내가 누구냐 적이 누구냐를 비로소 알게 되고 확실히 그래가지고 생긴 정체성인데 국민 정체성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훈이죠. 그런 의식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재산을 다 바친 사람들 그 국민의식, 국가의식, 애국심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존중하고 갈고 닦는 게 보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 말씀은 탁월한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홍보를 참 많이 하시던데 우리 윤석열 정부 각 부처가 보훈부처럼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취약점이 홍보 부재다. 그래가지고 홍보 담당 그 사이트에 대한 질책이 많은데 국민들도 그렇게 좋은 호재들을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좀 다른 부처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르쳐 이제 주시고 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세레모니 또는 특정한 이벤트에 이렇게 뭔가 알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판에 박힌 마케팅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이벤트로서의 보훈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보훈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태극기를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 집에 걸고 다니는 걸어두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행사장에서나 애국가를 부르지 그 애국가를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미국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몇 집 가면은 그 미국 성조기를 집에 앞에 걸어놓고 그렇죠. 또 미국 그 국가를 뭐 아주 최고의 그 대중가요 가수들이 뭐 그 미국 국가를 부르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게 뭐냐면 보훈이라는 것이 아주 무겁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형으로 또는 주입식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냐 나 어디 가서 뿌듯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젊은 특히 세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연수할 때 아주 부러웠던 게 제복을 존경하는 문화, 또 초등학생들부터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 그 어디죠? 사우스 다코타의 러시모어 예. 거기 큰 바위 얼굴 4개. 초등학생들부터 그거를 전부 순례해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 현장 교육을.
그리고 제가 겪은 게 호놀룰루 공항인가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나운서 멘트가 나와. 지금 어느 부대 군인들이 샌디에고 어느 기지로 가는데 그분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러니까 줄 섰던 미국 백인들이 막 박수를 쳐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보훈부 장관께서 캠페인을 좀 벌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에서 제일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때때로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분노하게 됐던 그렇죠. 장면이 이 제복에 대한 폄훼와 조롱이 심했습니다. 뭐 언론을 보시면은 경찰관들이 오히려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냥 그 행정관이 부르면은 별 4개를 단 장군이 나가서 아주 그렇게 호출돼서 나가는 이거는 그 제복을 정말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우리 정부에서 이제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복은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단순한 근무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복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가 또 국민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팔 걷어붙이고 제1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복은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 글쎄, 그 생각을 그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이제 지금 벌써 작년부터 제가 국가보훈처장 취임해서부터 방송 그 YTN 방송이다 이런 데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또는 이렇게 참여 행사를 통해서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또 소방 또 해경, 이제는 그 교정 공무원까지 그렇죠. 이렇게 제가 5대 그 제복의 영웅들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복 입은 분들 보면은 정말 그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천주일 날 그 영웅의 제복을 만들어서 입히시대? 맞습니다. 예. 예. 제복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제복의 영웅들. 작년에 사실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제가 오늘 좀 비밀을 소개해 드리면은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그 디자이너가 사실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몇 분만 대표로 이제 입혀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게 옷이 좀 그게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미지가, 저분들 그 청춘을 나라에 바쳤는데,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최고의 그 디자이너가 딱 디자인한 그 옷을 딱 입혔더니 너무 대박이 난 겁니다. 많이 팔렸나요? 아니 그래서 그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 막 팔려야지.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그래도 옷 한 벌이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 적극 검토해서 6.25 참전용사 지금 5만 한 8천 분 살아계신 그분들은 다 입히면 안 되냐. 저한테 오히려 대통령님이 말씀을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올해 그 모든 분들 5만여 명의 6.25 참전용사 분들은 다 그 옷을 한 번씩 갖다 드립니다. 이제 히어로 패밀리 프로그램, 예. 그 히어로 패밀리들만 찾는 옷이 아니라 예. 딱 보고 인기 아이돌 옷 보고 젊은이들이 사 입듯이 예.
그런 옷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캠페인 마케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요번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6.25 참전 어르신들 5만 몇 분 다 드리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이 또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산에 가는 사람들 아웃도어 예. 멋쟁이 의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바람막이라든지 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복을 보면은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소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건데 경찰이 민주노총 폭동 같은 데모를 진압도 못하고 벌벌 떨고 서 있으면 그 제복을 누가 존경해? 또 그동안에 문민정부라는 사람들이 군인 출신 대통령들을 전부 매도했잖아요. 박정희는 독재자, 전두환은 뭐 살인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구속시키고 그 사진을 보도하고 그러면은 저 군인들 저 밑에서 싸운 군인들 거기 가서 또 나도 복무해야 돼?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군인들을 폄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건 오래된 북한 소련의 공산주의 심리 전술이에요. 군인들을 폄하시키는 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죠. 거기에 휘말려든 사람들이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주 파괴돼버려. 군인 정신, 상무 정신, 국방 정신 이게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했어요. 이거를 재건해야 되는 캠페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니까 32살 먹은 탈북 청년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 친구는 이제 보통 공무원이 보통 정규 공무원이 있고 또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는 상당히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젊습니다만은 젊어서 좋더라고요. 예, 상당히 탁월한 그 능력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그런 북한 인권 문제 또 이런 남북한 안보 상황 이런 데 대해서 뭐 확실한 애국심을 가진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지난번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서로 주고받고 인연이 제북됐습니다. 상당히 아마 이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도 예.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런 그 전에 황장엽 씨 예. 탈북했을 때 예. 그때 한창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 10,000명, 20,000명이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3만 명이라 그러는데 탈북자들이야말로 먼저 온 통일이다. 남북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활용해서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거기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좌파 정부들이 영겁을 집권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어요. 이번에 김 사무관 채용을 계기로 혹시 장관님께서 이 대북 정책이나 보훈부로서의 대북 정책이나 또는 우리 자유 통일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북한 인권 문제 또 여러 가지 남북한 그런 통일 문제나 또 안보 상황 이런 것도 저희 국가보훈부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법무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그 주무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이 6.25 73주년이고 이승만 동상, 트루먼 동상도 7.19. 낙동강 네. 거기에 세운다고 그러시는데 이번 6.25 행사에 보훈부로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6.25는 올해가 특히 정전 70주년이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정부 기념식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뭐 당일에도 여러 행사가 있고 또 그 전후해서 계속 뭐 그 정전 70주년 기념하는 행사가 있고 한미동맹 뭐 세미나도 있고 한데 이번에 특기할 것은 7월 초에 다부동에 백선엽 동상 제막식이 있습니다. 아, 백선엽.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백선엽 장군은 어떤 6.25의 가장 그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친일파라고 뭐 제가 볼 때는 완전 매도죠. 매도되어서 정말 그 제대로 예우받지도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그 동상 건립에 국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뭐 그 국비 투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올해 7월에 그 초에 제막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는 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승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 이승만 서거 57주년인가? 그때 추모사에서 장관께서 그 이승만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시자. 예.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공식 방문하셔가지고 미 의회 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현직 대통령 입에서 이승만 이름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이승만 사태 이후 어느 대통령도 공식 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63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는 기분이다. 광복 기분이 이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밥자리에서. 예.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 두 분의 이 컴비 활동이 마치 이 광복운동, 제2의 건국운동, 국가 정상화라 하지만, 예? 그런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이거는 아주 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대통령 님 의회 연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 정말 마음이 정말 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선 워낙 미 의회 연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뭐 대단해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수십 번을 그렇죠. 일어섰다 기립 박수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걸 예, 다 우리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야, 정말 그 모습을 뭐 진영간에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와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뭐 외국에서 축구해서 골 넣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멋지게 미국 세계 최고인 나라의 미국 의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 전부 다 감동시킬 정도로 연설을 했으니까, 아, 그거는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1854년도로 기억합니다. 18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워낙 잘 하신 분이고 정말 거의 70년 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 못지않게 그렇게 미국 그 어떤 의원들을 거의 맞아요. 뭐 제2의 압도한. 이승만이 나온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참 그거는 뭐 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거 뭐 이렇게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의회 연설 그 장면을 다시 리바이브 시키는 거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현대화된 예, 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예, 이승만이 미국에서
30년 넘게 유학도 하고 완전히 네이티브 잉글리시인데 윤 대통령 언제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죠? 너무 놀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파리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대통령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다니는 세일즈맨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 한국 정부설 이래로 이승만 이래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이승만 기념관 이 결단 이걸 하겠다. 엄청난 반발. 그동안에 좌익 북한 소련을 중공을 비롯한 국내 좌파까지 어울러서 완전히 매장시킨 이승만을 그 반발을 무릅쓰고 이거는 고립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그 용기의 원천이 뭡니까? 아니 그것은 저는 뭐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뭐냐면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공적 그거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사람도 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뭐 그 국내 정치에서의 나중에 이제 그 과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과오를 그 그림자를 뭐 훨씬 뛰어넘는 그 공적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고의로 저는 눈을 감았다고 보거든요. 고의로 그냥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그냥 저 지하 속에 처박아 나간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지 그거는 뭐 용기도 아니고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뭐 그거는 이른바 좌파에 계신 분들도 부정을 못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공화국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가 언제냐? 그거는 6.25입니다. 6.25가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체제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해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래도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해온 그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 한미동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것을 그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제관계나 미국과의 그런 협상과 때로는 협박 이런 거 밀고 당기고를 엄청나게 해서 그걸 그냥 그 미국 사람들도 결국 손을 들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미동맹을 일궈낸 것이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6.25 전쟁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미국 도움 받고 유엔 도움 받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6.25 전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이 6.25 1950년 6월 달에 발발하기 직전에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근데 이 이승만 정부에서 그 했던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땅 한 평이라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6.25 전쟁 생겨도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개혁이 6.25를 우리가 이기게 된 이제 가장 원천이다는. 그러니까 그 농지개혁 한 것도 역사적 팩트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때 우리 해방 이후까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땅 한 평 못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글을 못 읽었어요. 그렇죠. 글을 못 읽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질적인 그런 경제 땅,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글 읽는 거, 문맹률이 뭐 거의 80%, 90%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맹률을 이승만 정부에서 거의 20%로 낮췄어요. 그 두 가지만 해도 농지개혁하고 우리 대부분의 그 국민들 문맹률을 낮춘 그거 그러니까 이제 국민교육이죠 결국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 세 개 중에 제가 한 개만 해도 그 뒤에 과오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데 뭐 그 앞에 독립운동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걸출한 업적을
왜 그렇게 표명하는지 저는 뭐 그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자기들의 목적 예. 그것이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적을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응책은 앞으로 그래서 이 박 장관님이 좀 오래 집권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내년이 총선인데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만 이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국가 거듭나기, 정상화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업그레이드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혹시 박 장관님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시작도 하기 전에 연말쯤 출마 선언하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해요 사람들이. 그럼 6개월 장관밖에 안 되거든. 이런 단명 장관이 어딨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또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이제 제가 또 저는 당선도 해봤지만은 옛날에 이제 선거 낙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낙선, 두 번 낙선. 예, 그래서 이제 그 얻은 교훈이 이게 제가 아주 진심입니다.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는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어떤 수요자들의 그 니즈, 그 수요자들의 니즈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될 자리가 당신의 역할은 뭐다. 이게 뭐 지금 당장 무슨 선거에 출마하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또는 지금 어떤 장관으로 있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또는 다른 또 영역에서 뭘 하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 때가 되면 드러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뭐 새벽에 제가 한 3시 반, 4시 되면 일어납니다. 원래부터. 근데 그때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머릿속에 저는 몰입이 되어서 전부 우리 국가 보훈이 여기에 관한 그 생각밖에 사실 안 납니다. 와. 예. 저는 뭐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 그 에너지를 충분히 꽃피울 때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승만 기념관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그 설계도를 좀 듣고 싶어요.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쟁점은 3가지입니다. 쟁점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who,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ere. 지금 말해서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지을 거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지을 거냐,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선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통상은 그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제 대신에, 특정한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국민들의 그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건립추진위원회가 저는 조만간에 구성이 될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물밑에서 뭐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중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뭐 국민 성금으로 할 거냐, 또 정부에서 얼마를 재원을 낼 거냐, 정부에서 다 낼 거냐, 뭐 또 아까 입지 어디에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그 건립추진위원회가 좀 그 어떤 주도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될 거로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이라는 것은 물론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100년 하청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15년 걸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좀 다른 거 못지않게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이 드리고. 기념관은 단순히 이승만 개인 기념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유민주공화주의를 처음 5천년 역사 만에 처음 도입한 자유의 선구자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신의 원천, 자유정신, 독립정신, 국가정신을 보훈정신의 에스프리 기둥이라 하면은 지금 75년 내려왔는데 앞으로 70년이 아니라 700년, 7000년 이어갈 그런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다른 기념관이나 박물관처럼 기념품 진열해서 전시물 구경하는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신, 자유민주 독립정신을 계속 생산하고 교육하고 보급한 보급기지, 교육기지. 그 미국에 저거 있잖아요. 뭐지? 윌슨 센터. 예. 거기는 그 학생들부터 그 연구자들 전부 스칼라십 줘가지고 연구시켜요. 예. 연구시켜가지고 그 생산품을 가지고 그 생산품이 뭡니까? 아메리카 자유세계의 꽃 아메리카를 운영하고 지켜내는 방법론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정신, 보훈정신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육센터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 장관님께서 창설하신 국가보훈부 예. 박민식 보훈문화 이거를 정말로 꼽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뉴델리 팬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작년에 갑자기 63년 만에 이승만을 양지로 끌어내자라고 폭탄 선언을 하신 박 장관님 이제 이승만 기념관까지 지을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나 어디에서 건국의 아버지 이런 말씀이 또 튀어나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박 장관님 열심히 격려하고 보훈정신 열심히 실천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